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7 1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오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비롯한 2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해 안절부절했고 학교는 학교대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엄마 손을 꼭 쥔 채 생애 첫 등교길에 나선 아이들. 몸집만한 가방을 둘러매고 교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도 받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 1m씩 떨어져야 하지만 난생 처음 등교길에 오른 아이들은 마냥 즐겁고 신납니다. 신나고 재밌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기뻐요. 교문 밖에서 저만치 사라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직 저학년이고 유치원 애들이라 사실 안 갔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 이런 데는 또 확진자 초등학생 애들도 늘고 유치원 애들도 막 생겨났잖아요. 충북 지역 267개 초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 2학년만 등교를 하되 홀수반, 짝수반이나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등교합니다. 1학년은 여기 정문에서, 그리고 2학년은 후문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밀집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등교가 시작된 중3교실에는 책상마다 투명 칸막이가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릴까 봐 마이크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조마조마합니다. 쉬는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별로 시간이 다르게 조정되어 있고요. 교실과 화장실과 그다음에 복도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들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학교 측이 첫 등교길에 나선 1학년 학부모와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두 모이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하면 안 되신, 학교 자체가 큰 학교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모여서서 그 말씀을 듣고 가야 하나.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시대 등교길. 선생님들의 수고와 학부모들의 걱정 속에 등교는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제천 단양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이유삼 의원을 고발한 당원을 제명 등 중징계하자 당사자들은 가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닷새 전 박한규 전 도의원은 같은 당 이유삼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300만 원의 면접비를 받았고 대선 때는 20에서 100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를 각출했다는 겁니다. 지출 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대통령 선거 당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의원들에게 운영비조로 돈을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충북도당은 징계 청원을 근거로 최근 박 전 도의원과 부인인 주영숙 시의원 등 5명을 각각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주영숙 시의원이 연좌제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고발 사건 때문에 저에게 혹독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며 연좌제라고 봅니다. 또한 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군에서 본인을 원천 배제하는 이른바 보복정치라고 주장합니다. 충북도당은 연좌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원 당규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도의원의 고발로 이유삼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영숙 시의원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열리를 제치고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바로 119 구급대원이죠. 그런데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과 폭언이 매년 끊이지 않아 소방청이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에 누워있던 한 남성이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더니 벼란간 손찌검을 합니다. 또 다른 구급차 안, 환자 옆에 있던 50대 남성 보호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욕설과 폭언은 다반사입니다. 왜 이제서야 출동을 했냐고 엄청 되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많이 섞어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구급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후에도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5건으로 한 해 평균 5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방청이 한층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급차에 비상 버튼을 장착키로 했는데 충북은 전체 68대 가운데 올해 20대에 우선 설치됩니다. 소방기본법에 구조 구급 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욕설 등 모욕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입법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경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 15건 가운데 11건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의 처벌 수위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망망대해 크루즈선에서 2달 가까이 격리됐던 20대 여성이 가까스로 고향인 진주 땅을 밟았습니다. 지역 정치 인사들과 외교부가 이 여성의 귀국 작전에 힘을 보태면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미국 크루즈선에서 공연을 했던 20대 여성은 2달간 망망대해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나라에서 선박 입항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심경은 이 여성의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부터 싱가포르 바다를 거쳐 필리핀 마닐라베이에 도착한 게 5월 7일이었습니다. 집으로 언제 갈지 모르는 불안감과 배 안에서의 격리 생활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딸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A씨의 부모가 이 사실을 시의원에게 알렸고 지역 국회의원을 거쳐 외교부에 전해졌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빨리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살려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두의 노력 끝에 A씨는 지난 18일 무사히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A씨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두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배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만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동해안에 오징어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오징어 조업이 늦게 시작돼 어획량은 아직 작년만은 못한데요. 그래도 4월 금어기가 끝나고 처음 건져 올린 오징어라서 오랜만에 항포구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G1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새벽부터 부둣가 경매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이 차례 주인공은 바로 오징어. 오징어 채낚기 어선 수조에서 힘찬 물줄기를 뿜어대며 펄떡거리는 몸짓이 탐스럽습니다. 모처럼 열린 오징어 위판으로 한적한 항구에는 활력까지 돕니다. 올해는 4월 윤달이 들어가지고 한 20일 늦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한 번에 나가면은 3,000마리, 4,000마리 이 정도 잡아요. 올해 오징어가 늦기는 늦습니다. 지난주까지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7톤 정도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금어기가 풀리는 5월 1일부터 조업이 시작되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평년보다 2주 넘게 오징어 잡이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북부 앞바다까지 며칠씩 나가 건져 올린 올해 첫 오징어를 동해안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못한 물량 때문에 오징어 소매가는 한 마리당 5,000원 정도로 형성됐습니다. 싼 값은 아니지만 간만에 맛본 오징어 덕분에 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오징어 오징어 난다 그래가지고 오늘 모처럼 금년도 처음 먹으러 왔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다가 이런 집들도 활기도 넘치고 그냥 우리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기분 좋고. 이제 오징어가 좀 철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돌아온 오징어가 반가운 건 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오징어가 조금 늦게 나오거든요. 그 대신 조금 오징어는 커졌어요. 커지고 지금부터 이제 오징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몇 달간 속초 이 앞바다에서 좀 날 거예요. 근데 오징어가 너무 신선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오징어대 북상이 시작돼 강원도 영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6월까지는 어획량이 많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어획량은 평년보다 순조로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주요 뉴스 원석진입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야말로 딱 좋은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솜사탕 같은 구름만 지나다니며 종일 포근한 하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25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또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비 양이 많진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에 수십 분만 서 있어도 피부 화상을 입을 정도인데요. 이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후 3시까지입니다. 내일 외출하신다면 이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거세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성폭력의 위험성은 제자리 걸음이고 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와 함께 최근 통과된 N번방 방지법과 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이 N번방 방지법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N번방 방지법 어떤 법안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가해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착취,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관련된 법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먼저 4월 29일에 형법하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주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이죠. 형법 같은 경우는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16세로 상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뭐 논란이 좀 있지만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범죄들의 특징은 범죄 수익이 입증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재배포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말할 것은 5월 20일에 통과된 것들이죠. 네.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쟁점이 된 거는 사실은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 저희들이 부가통신사업자,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불법 촬영물이 뭐 게시되면 삭제하고 접속 차단하고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것과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사업자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이 게시가 되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네, 게시된 것을 삭제하고 뭐 접속 차단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전에 기술적 관리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방금 이제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이제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또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장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의 쟁점에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의무, 기술적인 부과 의무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그리고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법률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전기통신사 이 실제 N번방과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해외를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비밀방인데 공개되어 있는 어떤 그 성행위, 그 성착취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물건들에 대한 그 이런 영상들에 대한 제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내 이제 대규모 사업자도 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작은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 기업도 그렇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이 스타트업 자체의 어떤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N번방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텔레그램이라는 이걸 통해서 유포된 영상들이었는데, 그런데 방금도 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는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이 방통위원장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바로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유념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법의 제정의 가장 주된 취지는 이 비밀방에 있는 것들이 공개된 장소로 오픈될 때, 공개된 사이트에 오픈될 때 그것이 피해가 훨씬 더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걱정하고 있는 전기사업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비밀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이것이 유포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발표되거나 유포되지 않는 이상은 검거가 어렵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통위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상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개정안이 아무래도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또 범죄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말씀 더 드리면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처벌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행령이 다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영역까지 충분히 다가갈 수도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문제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효성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업자들만 사실상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해외에 있는 지금 저희가 텔레그램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국내 사업자만 규제가 되고 해외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또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범죄 형태나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우리가 당연히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더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제 뭐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왜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냐, 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기술적 관리 조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침해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시행령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정 작업을 통해서 제형 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법률로 좀 그 내용을 예측 가능하게 끌어오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시행령 같은 경우는 개정 작업을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어떤 제안이라는 걸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내용을 법률로 좀 더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 소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영상물 소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영상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불법적으로 제작된 것도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것들이 유통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만들 필요는 뭐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는 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맞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도 당연히 형벌법규는 더욱더 그 법률 자체에서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법률 안에 담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적인 어떤 개요 자체가 전혀 없다는 점은 물론 아쉬운 점입니다만 네. 대통령령이 과연 어떻게 규정되고 있느냐, 규정될 것이냐를 좀 더 지켜보고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이제 행정입법들이 비슷한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많이 행정입법에 의존하고 있듯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 검열,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검열 부분과 관련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 사업자가 이 게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언론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혼자서 소지하고 있는 정보 자체에 대한 것을 검열하겠다는 취지거나 검열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 또는 공개된 사이트, 카페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제3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오픈될 때 그것을 전기사업자가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에 대한 검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아마 많은 그 성별 간에 좀 다른 판단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과연 이게 불법적으로 촬영된 불법 영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구분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적일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몹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다만 대부분 지금 N번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성되고 있는 영상물의 과정이 매우 사실은 비밀스럽게 유통이 되고 있고 그쵸. 비밀스럽게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성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소지만으로도 처벌한다라는 것을 과연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것이 엄연히 불법적인 것이고 본인이 그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소비 자체가 없다면 생산 자체도 없어질 그렇겠네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자면 가장 저는 효율성 있는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면 불법 촬영과 또 이걸 유포하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지인 능욕물이라고 해서 딥페이크 문제. 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 딥페이크라는 부분을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사실 안 했습니다. 이게 연예인들을 네. 대상으로 해서 이 딥페이크물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이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 딥페이크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공지능으로 일반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이런 음란물에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지금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네. 실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이 개인적으로 단체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 모욕하는 내용의 어떤 뭐 소설을 쓴다던가 이게 그런 신상 공개는 뭐 일반적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피해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이 법사위에서 현재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유포되는 경우는 당연히 현재도 처벌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외부로 유포되는 경우에는 뭐 형법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망 이용 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는 되고 있는데 제작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법사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작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적절한 저희가 뭐 딥페이크 문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하고 똑같은 수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슈와 화제 김한근, 권호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